지옥까지 추락했던 칸에게 새로운 희망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투기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칸의 처절한 실패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초도 비행 이후 후속 시제기도 만들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튀르키예의 현실은 칸을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망해가던 칸을 구매하겠다는 나라가 나타났으며 심지어 도입을 희망하는 전체 수량도 무려 100대나 언급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두고 디펜스 루마니아는 튀르키예가 F-35에 복수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시하며 사우디아라비아가 100대 이상의 칸 도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며 사우디아라비아가 칸의 새로운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는 단순히 조립된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까지 관심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제방산 시장에서 물주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으며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전 세계 무기 수입 랭킹 중 10위 안에 사우디아라비아가 포함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막대한 자본을 갖춘 사우디아라비아는 언제든 대량으로 무기를 구매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칸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극적인 부활이 가능할지도 모를 일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칸의 물주로 등장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숨겨진 속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얼마 전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군사령관 투르키 빈 반다르 알 사우드가 튀르키예를 방문한 직후 갑작스럽게 사우디아라비아가 칸을 대규모로 구매할 수 있다는 소식이 연거푸 나오고 있습니다. 디펜스 루마니아 이외에도 글로벌 디펜스 뉴스 등의 해외 언론 매체들이 앞다퉈 사우디아라비아와 칸의 관계를 파헤치고 있는데요.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해당 소식을 전하며 사우디아라비아가 다수의 저명한 터키 방산 기업들과 여러 협정을 체결했으며 5세대 전투기가 필요한 사우디아라비아가 칸을 도입하여 공군 전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가 칸에 대한 기술 이전을 비롯하여 튀르키예와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으로 자국의 방위 산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튀르키예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 방산 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이처럼 해외 매체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군사령관이 튀르키예를 방문한 사실을 두고 칸이 새로운 수출 활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칸은 시험 비행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로 설령 사우디아라비아가 100대를 넘어 200대 이상의 물량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팔 수 있는 매물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 시제기조차 단 한 대에 불과하고 수천 번의 시험 비행을 진행해야 할 칸을 두고 사우디아라비아가 100대 이상의 구매를 희망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튀르키예에서 밝힌 칸의 성능은 마하 1.8 이상의 최고 속도로 비행이 가능하며 최대 이륙 중량은 6톤의 외부 무장창까지 활용하면 10개의 하드포인트의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100km의 전투 범위와 55,000피트의 최대 작전 고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튀르키예가 개발한 에이사 레이더 시스템은 100km 이상의 거리에서 적 표적을 탐지하여 상황 인식과 표적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어 이론상의 재원만 놓고 보면 5세대 전투기를 원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관심을 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수치에 불과한 이야기이며 간신히 기본적인 시험 비행에만 그친 칸이 최종적으로 이론상의 성능 재원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는데요. 그렇다면 어째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러한 칸을 100대 이상 구매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중동 방위 산업의 특수성을 주목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국가들의 경우 무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 하나는 호환성과 유지보수 체계의 단일화입니다. 제 아무리 무기의 성능이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무기 체계와 호환이 되지 않거나 유지보수 라인을 여러 개로 유지해야 하면 무기를 관리하는 인원과 비용이 이중으로 소모되는 비효율적인 방식입니다. 한국이 해외에서 다수의 전투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미국제 전투기 위주의 공군 전력을 구축하게 된 것도 비슷한 이유 때문이며 FX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한 유럽제 전투기들은 항시 한국이 사용하던 미국산 미사일과의 호환성을 입증해야만 했는데요. 나토에서 포병은 155mm 포탄을 사용하고 소총은 5.56mm 탄을 사용하는 등 무기체계의 규격을 통일하는 것도 최대한 이중으로 소모되는 비용과 인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중동은
이러한 일반적인 방식과는 다소 다른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중동 국가는 무기 체계의 효율성보다는 일단 구매가 가능한 무기는 최대한 쟁여두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잦은 군사 분쟁과 인권 탄압 문제, 정치 외교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중동 국가들은 미국, 유럽 등과 언제 어떻게 외교 관계가 틀어질지 모르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제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무기 수입이 하루아침에 중단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중동 국가들은 무기 체계를 일원화하여 유지 보수와 운용의 효율성을 갖추기보다는 구매가 가능할 때 우선 최대한 물량을 비축하여 유사시를 대비하려는 방식이 더욱 선호되는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진정으로 칸의 성능에 매료되어 자국 공군 전력을 강화하려는 것보다는 일단 아무거나 찔러보기에 가까운데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공군의 가장 주력 기체는 도합 72대를 운용하고 있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입니다. 그나마도 3분의 1에 해당하는 24대는 구형 버전인 트렌치2이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몇 년간 추가적인 전투기 도입에 많은 공을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유로파이터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있는 독일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권 문제를 빌미로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아 48대의 유로파이터 추가 도입은 정체된 상황이며 사우디아라비아는 꽝 대신 닭으로 프랑스의 라팔과 접촉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독일이 최근 들어 또 다른 무기 금수 조치 국가였던 튀르키예와 새로운 협상 테이블을 게시하면서 태도가 변화하고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까지 협상 태도에 진전을 보일 것이라 낙관할 수는 없는데요. 이처럼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 국가들은 미리 무기들을 쟁여놓지 않으면 정말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 무기 체계의 효율성보다는 물량을 채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4.5세대로 분류되는 유로파이터의 약점을 지우고 주변국보다 더 강력한 공군력을 보유하기 위해 5세대 전투기를 도입하고 싶어 하지만 아직 미국과 정치 외교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F-35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F-35 도입은 미국 이외에도 중동의 안보에 직접적으로 얽혀있는 이스라엘의 입김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중동 국가가 F-35를 도입하는 것은 수많은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미국을 손절하고 중국산 5세대기를 구입하는 것은 자살 행위에 가깝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입장에서도 그나마 5세대 전투기를 표방하고 있는 칸에게 지금에서라도 찔러보기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이상의 큰 의미는 없는 행위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칸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한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이외에도 또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소련 시절의 우크라이나는 소련의 엔진 개발 시설이 밀집된 지역이었고 이로 인해 지금도 항공기 엔진 기술력에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튀르키예는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무인 전투기 바이락타르 카지렐마에 사용될 엔진도 우크라이나와 협업하기로 하는 등 양국은 밀접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칸 역시 이러한 협력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도입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드러낸 바 있지만 지금처럼 칸의 개발이 지지부진하다면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다 끝난 이후에도 전투기를 공급받지 못할 확률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개발되지도 않은 칸의 일부 국가가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한국의 방위 산업에 매우 중요한 기회로 작용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들이 칸을 언급하는 것은 F-35를 제외하면 사실상 구매할 수 있는 5세대 전투기가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러시아의 수호이 57과 중국의 제니십 등이 5세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쟁 등 국제사회에서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러시아와 중국의 전투기를 구매할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결국 F-35를 구매하지 못하는 나라들은 어쩔 수 없이 5세대 흉내를 내는 칸에게 구애를 보내고 있는 것인데 한국은 KF-21을 통해 이러한 나라들을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KF-21은 아직 4.5세대 전투기에 자리 잡고 있고 완벽한 5세대 전투기로 거듭나는 KF-21EX가 탄생하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분명한 것은 5세대 전투기 시장의 소요는 충분한 상황이며 F-35 이외에 마땅한 다른 대안이 없는 시점에서 KF-21은 신속하게 5세대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개발조차 물거품이 된 칸이 5세대 전투기로 홍보했다는 이유만으로 관심을 받는 상황에서 5세대기로의 성능 개량을 고려하고 만들어진 KF-21이 스텔스기 시장에 도전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닌데요. KF-21의 5세대 전투기 개량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0월 5일 제3회 칸 영상입니다. 만드는 족족 실패만 하는 튀르키예 방위 산업에서 바이락타르 TB2 무인기는 한 줄기의 희망과 같은 존재입니다. 튀르키예 방산업체 바이카르사가 만든 바이락타르 TB2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성능을 입증하며 우크라이나, 폴란드, 카타르 등 20개 이상의 나라에 판매되었으며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불러왔습니다. 국제방산 시장에서 입지가 약했던 튀르키예를 단숨에 주목받게 만든 무기체계라 할 수 있는데요. 바이락타르 TB2의 성공에 고무된 튀르키예는 아예 바이락타르 카지렐마라는 이름의 무인 전투기를 개발하며 군사 강국들과 기술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자국 방위 산업의 최고 히트 상품인 바이락타르의 이름을 계승했다는 점만 보더라도 튀르키예가 카지렐마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 엿볼 수 있는데요. 카지렐마는 단순히 적의 기지나 무기를 타격해오던 자폭 드론이나 무인기와는 차별화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마하 0.6에서 0.9 수준의 최고 속도를 보유하겠다는 점입니다. 무인기 전력의 최강자로 평가받는 MQ-9 리퍼조차 최고 속도가 마하 0.4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스펙상 카지렐마의 최고 속도는 엄청난 수준입니다. 지금껏 대부분의 무인기는 폭약을 탑재하고 적의 전차나 시설물을 향해 자폭하거나 MQ-9 리퍼처럼 대규모의 무장을 탑재하고 공중에서 장시간 비행하며 표적을 타격하는 공격기 역할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굳이 음속에 가까운 최고 속도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카지렐마는 스펙상으로는 최대 마하 0.9의 속도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마하 1을 가뿐히 넘기는 주력 전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등장한 무인기 중에서는 가장 빠른 기동성을 보유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에이사 레이더를 장착하여 적 표적을 동시다발로 추적할 수 있으며 내부에 2개, 외부에 6개의 하드포인트를 보유하고 있어 튀르키예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각종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의 장착도 가능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스텔스 성능을 위한 외형 설계와 더불어 함재기 운용을 염두에 두고 개발하였다는 점인데요. 미국이 F-35B와 F-35C를 도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를 따라잡으려는 중국이 리아오닝함에서 젠-35를 시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튀르키예가 함재기 운용이 가능한 무인 전투기를 개발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방위산업 분야의 흐름을 완전히 뒤엎는 개발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튀르키예에서 보여준 성능 지표와 원대한 계획만 놓고 보면 전투기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럴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튀르키예의 다른 전투기처럼 이제 겨우 시험 비행에 착수하였으며 칸의 전례를 생각할 때 카지렐마 역시 칸의 전철을 밟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투기 개발에서 시험 비행이란 단순히 전투기가 다른 항공기처럼 하늘을 비행할 수 있는지만 판가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에서 실제 교전 상황을 염두에 둔 고난도의 기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기체 자체의 성능 이외에도 편대를 이뤄 전술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지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일례로 KF-21은 고바등각 기동과 마하 1.8 돌파를 통해 기체 자체의 비행 성능과 기동성을 검증하기도 했지만 이외에도 에이사 레이더와 미티어 미사일의 체계 통합 성공을 비롯하여 6대의 시제기를 통해 편대 비행과 여러 전술 상황에 대한 테스트까지 진행했습니다. KF-21의 시험 비행은 무려 2200회나 진행되어 그저 전투기의 비행 여부만 확인한 것이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튀르키예 카지렐마는 칸처럼 이제 겨우 프로토타입의 시험 비행에 착수한 단계로 정확한 성능 검증에 성공하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엔진 개발을 우크라이나와 협력하려 한다는 것도 시한폭탄으로 남아있는데요. 바이락타르 카지렐마에 장착되는 엔진은 우크라이나의 이브첸코 프로그레스 AL-32 계열 엔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 시절부터 소련의 각종 엔진 사업의 핵심 지역이었고 이 때문에 상당히 우수한 엔진 기술을 보유한 나라이지만 문제는 여전히 러시아와 전쟁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패하게 되거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엔진 생산과 공업시설에 차질이 생긴다면 카지렐마의 생산에 곧바로 경고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칸의 2호 시제기가 생산되지 못하는 문제 중에서 공급망 이슈가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우크라이나의 엔진을 사용하려는 카지렐마 역시 언제든 공급망 문제에 직면할 위험이 높은데요.
여기에 더해 무인 전투기인 카지렐마와 편대를 구성할 전투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도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세계 최강의 미국을 비롯하여 한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전 세계의 날고기는 군사강국들이 무인 전투기를 연구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무인 전투기는 아직까지 단독 작전을 위한 무기 체계가 아닙니다. 다수의 국가는 자신들의 주력 전투기를 중심으로 이와 함께 보조를 맞춰 작전을 수행할 무인 전투기 편대를 구성하여 조종사들의 임무 편의와 생존성을 증대하려고 하는데 정작 무인 전투기를 출시한 튀르키예는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전투기가 없습니다. F-35 도입이 불발된 튀르키예 공군의 주력 전투기는 F-16Cd입니다. 원래 튀르키예는 F-35 대신 칸을 개발하여 하이급 전투기 포지션으로 운용하고 노후화된 F-16은 성능 개량을 진행하여 미들급 전투기로 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정작 칸은 2호 시제기조차 감감무소식인 상황이며 미국이 자국의 전투기를 튀르키예의 무인 전투기와 체계 통합을 지원해주지 않을 것이 너무도 자명하기 때문에 튀르키예 공군의 현 조건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카지렐마와 편대를 이룰 유인 전투기를 구축할 수가 없습니다. 공중에서 무인 전투기 편대를 지휘하며 명령을 하달하고 작전을 조율할 전투기와 조종사가 없다면 당연히 무인 전투기의 임무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를 대체하기 위한 방법은 지상의 관제소가 온전히 무인 전투기를 통제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튀르키예의 전자전 역량을 고려할 때 무인 전투기의 에이사 레이더가 탐지한 표적 정보를 지상의 관제소에서 실시간으로 해석하고 전술적 판단을 내리며 원격으로 전투기를 조종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상의 관제소가 혼자서 무인 전투기의 조종부터 표적 탐지 및 분석, 전술적 판단과 교전을 수행하기 위해선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링크가 필요한데 미국조차 구현하기 어려운 시스템을 튀르키예가 구축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이렇게 무인 전투기만으로 전력을 구성하게 되면 적의 전자전 공격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전술적 단점 역시 존재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무인기와 드론 체계는 신호를 차단하는 전자전 공격을 받게 되면 자칫 손쉽게 무력화될 수 있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비록 바이락타르 TB2에도 전자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체계가 탑재되어 있고 TB2와 규모부터 비교 불가능한 카지렐마는 훨씬 더 강력하고 다양한 방어 체계가 탑재될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인 전투기로서 전자전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단점은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만약 적이 튀르키예의 신호체계 등을 해킹하게 되면 카지렐마는 그대로 아군을 공격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F-22, 랩터마저 무력화시키는 EA-18G 그라울러 같은 강력한 전자전기까지 투입되는 현대전장을 고려할 때 튀르키예에서 이를 막아낼 전자전 방어 수단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카지렐마에 대한 신뢰도 문제는 계속해서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바이락타르 카지렐마는 표면적인 수치상의 재원만 놓고 볼 때 이전에 등장한 무인 전투기와는 분명 차별화된 성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튀르키예의 바람과 달리 아직도 많은 단점을 보유하고 있어 전투기 시장의 판도를 뒤엎을 파급력은 보여주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튀르키예가 자랑하고 싶은 바이락타르 카지렐마는 칸과 휴르젯의 뒤를 이어 튀르키예 항공산업의 삼진하우스로 남게 될 것인데요. 이미 앞서 두 차례의 실패를 맛보고도 튀르키예가 항공산업에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결국 에르도안 한 사람의 권력 야욕 때문입니다. 원래 튀르키예는 F-35 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하며 최대 100대까지 F-35 도입을 준비했는데 이 계획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튀르키예는 세계에서 20위 안에 들어가는 공군 강국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르도안을 향한 쿠데타 미수와 러시아제 S-400 도입으로 인한 F-35 퇴출이 겹치면서 튀르키예 공군은 조종사 양성과 전투기 수급 모두 시급한 문제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연달아 발생하니 에르도안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신형 전투기 개발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개발과 기술 축적보다는 당장의 성과를 과시할 목적이 앞서니 그 어떤 전투기조차 제대로 된 성공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튀르키예가 진정으로 자국의 공군력 강화와 전투기 개발을 원했다면 노후화된 전투기를 대체할 기체를 먼저 개발하고 그 다음에 해당 기체와 편대를 이룰 무인 전투기를 개발했어야 정상인데요. 하지만
하지만 마구잡이식으로 개발부터 손대고 본 튀르키예는 결국 칸, 휴르젯, 카지렐마까지 줄줄이 실패하고야 말았습니다. 이상거리 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